자, 이제 비율 분석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비율 분석법. 근데 벌써 이 비율이라는 단어를 보시는 순간에 참 공식이 많겠구나 싶을 겁니다. 왜냐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모 분자, 그러니까 분모값에 대해서 분자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율이다 보니까 분수식 관련된 공식이 많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율 분석법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 근데 대부 비율은 다르게 바꾸면 융자 비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대부나 융자라고 하는 것은 은행 등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 올 수 있겠는가의 비율이 바로 뭐다? 대부 또는 융자 비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공식과 관계없이 그 문장에 나올 때 대부 비율 또는 융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면 경제론 배울 때 우리 부동산은 수요 공급이 모두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어야 한다는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유효라는 말은 뭐뭐할 능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뿐 아니라 그 물건을 구입할 능력이 있을 때 유효수요란 말을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비록 언젠간 갚아야 할 빚이겠지만 그만큼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겠다는 의미가 되고 그만큼 고가품인 부동산을 구입할 능력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본수업에 들어가면 이 대부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부동산 수요 증가 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부 비율을 공식으로 따지면 원래 공식은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자,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 이러한 공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어차피 부동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잘 따지면 총 투자액과 같은 의미예요. 예컨대 그 부동산이 10억짜리 부동산이니까 그 부동산을 내가 구입하거나 투자할 때도 10억 원의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그 부동산의 가격 또는 총 투자액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부채 잔금이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 원래 부채라고 하는 건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은행으로부터 6억을 빌려왔다라고 한다면 이 대출 당시에 남의 돈의 비율은 6억이니까 10억 중에 6억은 60%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60%가 답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잔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빌려온 돈이 아니라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이 잔금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예컨대 처음에 6억 빌려왔다. 그러면 대출 당시의 대부 비율은 60%게 맞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1년, 2년 지나면서 1억을 갚았다면 지금 남의 돈은 남아있는 게 5억이잖아요. 그럼 10억 분의 5억이면 50%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무슨 말이다? 대부 비율은 그 문제에 따라서 대출 당시의 대부 비율을 구하는 문제도 있고 또 얼마의 돈이 갚아졌다고 는 조건이 붙으면서 이 경우 대부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대부 비율을 부채라고만 보지 마시고 정확히는 뭐다? 빚 중에서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이 분자가 된다. 이걸 정확히 개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돈을 빌려왔죠. 그러면 대출 기간이 예컨대 5년이라면 내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빚을 갚아 나가겠죠. 그러면 분자값에 해당하는 부채 잔금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대부 비율은 대충 그 후기로 갈수록 대부 비율 값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런 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런 표현에 OX가 정확히 판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이 계산이 안 될지라도 공식의 암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해드렸지만 이 공식 다 암기했다 하더라도요.
막상 어떤 문제 그 계산해 보라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조건 중에 무엇을 그 공식에 대입해야 될지 이것도 참 혼란이 와요. 많이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암기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값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왜 나는 계산도 다 풀고 시간 남았다 이런 분들 물론 계시긴 해요. 이런 분들은 10,000명 중에 한 10대 명 있을까? 이런 극소수의 경우이기 때문에 공식을 알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계산 문제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그럼 계산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공식 외우라고 하느냐. 공식이 문장으로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아닌데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5개 보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기마다의 지문이 공식이야. 오케이? 따라서 공식을 암기하지 못했다면 그 지문 한글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공식을 암기만 해놨으면 이 공식에는 이게 순영업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예컨대 부동산 가치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식을 알면 이 문장 맞았다 틀렸다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공식의 암기는 계산 능력의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한글 문제라도 풀어야 되지 않나 그 말이에요. 한글 문제. 계산 문제 안 되면 한글 문제도 풀어야 합격을 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근데 그런 분 계셔요. 저는 계산이 싫어요. 그럼 계산하지 마시고 공식이라도 알고 계십시오. 공식 외우는 거 싫어요. 어쩌라고? 계산도 싫다. 공식이 암기도 싫다. 뭐 갖고 맞출 건데 도대체? 굉장히 그 게으른 어떤 마인드예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무슨 대가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바라기요? 꽈락. 근데 제 입장도 그래요. 아니 공식 안 외우고도 한 60점 가까이 점수가 나올 수만 있다면 저도 그거 하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거 없이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꽈락 넘기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부 하시라는 거지. 필요도 없는 걸 제가 외우시라 하셔야 된다 강조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강의하는 사람도 그 공식 다 알려드리고 뜻 의미 다 파악해 드리려면 강의도 힘들어요. 시간 더 걸리고.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문제도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생각에 대부 비율은 100%를 넘을 것 같아요? 안 넘을 것 같아요? 넘을 수가 없다. 자, 왜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이거죠? 얘가 10억짜리다. 그럼 아무리 많이 빌려도 10억이지. 20억, 30억 빌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또 빌릴 이유도 없고 빌릴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럼 아무리 높아봤자 100%까지지 100%를 초과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냐면 맞아요. 분자값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모값이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이냐? 맨 처음 우리가 10억짜리 부동산 구입하고자 할 때 6억을 빌렸대요. 그럼 이 시점에서 보면 대부 비율이 60% 맞잖아요. 근데 부동산 경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대.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내려앉게 되면 부동산 값어치도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토막 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럼 예컨대 단적인 예지만 10억짜리가 5억으로 반토막이 났대. 근데 아직 갚은 돈은 없대. 그럼 어떻게 돼요? 5억분의 6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분모값보다 분자값이 더 크잖아요. 이럴 땐 100%를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이 실제 기출문제예요. 좀 오래됐지만 그래서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문제에. 그럼 대부분이 저도 처음에 이제 그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걸 보면서 뭐가 틀렸지? 라고 생각이 든다. 그럼 오죽하면 학생들은 오죽하겠어. 그게 다 맞게끔 느껴지겠죠. 근데 그게 틀린 답이었다는 거예요. 왜? 분자값이 문제가 아니라 분모값.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분자값, 빌려오는 돈만 생각하지 분모값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여기에 함정을 파가지고 우리를 톡 집어넣은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뭐만 기억하자. 대부 비율은 융자 비율인데
쉽게 말하면 처음에 빌려온 돈. 자,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처음에 빌려온 돈의 비율이 대부 비율 맞다. 그런데 그 대부 비율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빌린 빚을 갚아 나가게 되니까 대부 비율은 처음에는 높다가 후기로 갈수록 대부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분자값이 문제가 아니라 분모값인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것만 기억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웬만한 거 다 풀어요, 이것만 해도. 혹시 여러분 신문 이런 뉴스를 보실 때 LTV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LTV. 예. 그게 대부 비율이에요. LTV, 론 투 밸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LTV가 70%다. 이 말은 대부 비율이 70%다. 그럼 예컨대 집값의 70%까지는 돈을 빌릴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컨대 뉴스나 신문에서 보도에서 뭐 LTV가 뭐 규제가 강화됐다는 등, 뭐 LTV 비율이 낮아졌다는 등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온다면 그건 뭐예요? 돈을 이전보다 적게 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고가품인 부동산의 구입 능력이 이전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럼 부동산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도 이제 비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수요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거래가 늘어난다, 한산하게 된다. 거래가 한산해지죠, 줄어들죠. 그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정부 대책 잘 봐봐요. 대부분 뭐 DTI나 LTV 규제를 완화한다, 그 비율값을 높인다, 취득세를 비롯한 뭐 각종 세금을 뭐 줄여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세금을 줄여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수요 공급이 늘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LTV나 DTI 값을 높여주면,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돈을 많이 빌려올 수 있으니까 그만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니? 이런 의도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상 이 공부를 하기 전이라면 LTV, DTI만 막 자꾸 나오더라도 내용을 모르니까 뭐지? 응? 이 무슨 뜻이지? 왜 이러지? 몰라. 아우 그런 게 있나 봐.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주 단적인 예로요. CD 있죠. CD. 예. 이 CD를 우리가 금융론에서 CD라는 걸 배우기 전에는 현금 인출기요. 그렇잖아요. CD가 어딨냐 그러잖아. 근데 금융론에서 CD를 배우면 그것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서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거야. 이렇게 의미를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는 게 정말 힘이에요. 이거 그럼 개론 공부를 잘 해놓고 나중에 경제 뉴스나 신문 보시잖아요. 쭉 뭔만 다 알아들으면서 쭉쭉쭉 넘어가요. 그거 공부하기 전보다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대부 비율이 있으면요, 이제 부채 비율이란 말이 있거든요. 부채 비율. 근데 원래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공식은요. 자, 여러분 복습합니다. 내 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지분. 두 글자니까. 네 글자면 자기 자본이고, 그렇죠? 내 돈은 네 글자로 자기 자본, 두 글자로 지분. 근데 이제 지분 해놓고 그 뒤에다 그냥 투자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 근데 여러분, 공식상 지분 투자액이지만 그냥 지분이라고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남의 돈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남의 돈. 그건 세 글자잖아요. 아니, 제가 그랬죠? 남의 돈은 네 글자로 타인 자본. 그렇지요. 부채지. 오케이? 근데 또 똑같이 이제 부채 잔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공식은 지분 투자액분의 부채 잔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핵심은 뭐냐고요? 내 돈 분의 남의 돈의 비율 아니냐고. 내 돈에 대한 남의 돈의 비율이 바로 뭐다? 부채 비율이에요. 그럼 위에서 봐봐요. 전체 금액이 10억이었잖아요. 남의 돈 6억이었어요. 그럼 10억 중에 6억이 남의 돈이면 내 돈은 얼마? 10억 중에 6억이 남의 돈이면 내 돈은 4억이죠. 4억,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럼 내 돈은 4억이잖아요. 근데 남의 돈은 6억이잖아요. 그럼 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4분의 6이거든요. 그럼 이게 1.5 나와요. 1.5. 근데 여러분 100%가 1이죠. 그럼 1.5는 퍼센트로 바꾸면 150%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 이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문장 이렇게 나와요. 대부 비율이 60%인 경우 해당 투자 대안의 부채 비율은 150%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 나온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장을 정석으로 해석하려면 대부 비율 구하는 공식과 부채 비율 구하는 공식을 모두 알고 있으며 더불어 임의의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 값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시간 은근히 많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근데 저 같으면 아예 외운다는 거죠. 어떻게 외운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체 투자 금액 중에서 남한테 빌려온 돈의 비율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곧 내 돈보다 남의 돈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따라서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아니 의미를 따져보라니까요. 대부 비율이 높다는 건 전체 투자 금액 중에서 남한테 빌려온 돈의 비율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남한테 빌려온 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남한테 빌려온 돈이 많은 거니까 내 돈보다 남의 돈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채 비율값 역시도 높다 또는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쓴다? 대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 비율도 커진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그냥 문자로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 맞죠. 남의 돈 많이 끌어올수록 내 돈보다 남의 돈의 값이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럼 대부 비율이 커짐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네. 이런 구조를 제발 이해하신 뒤에 문장을 외우더라도 외우시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 다 기억해 놓고 또 어떤 임의의 값을 대입해서 값을 구하려다 보면 풀어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공식이 있어요. 예컨대 맛보기만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대부가 60이잖아요. 부채가 150이에요. 무조건. 예컨대 대부가 80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부채는 400이 나와요. 이런 공식들이 있어요. 봐봐요. 예컨대 10억 중에 남한테 8억 빌려왔잖아요. 그럼 대부가 80% 맞죠? 그럼 10억 중에 8억이 남의 돈이면 내 돈은 2억이죠. 그럼 2분의 8억 아니야. 2억 분의 8억. 그럼 2, 4, 8이잖아요. 4 나오죠? 내 4라는 값을 퍼센트로 바꾸면 400%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대부가 몇 퍼센트면 부채가 몇 퍼센트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만 알려드리면 그것만 기억하셔도 굳이 이런 공식으로 값 안 구해도 이 문장이 맞다 틀리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나중에 다 알려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대부 비율 공식, 부채 비율 공식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또 대부 비율이 커짐에 따라서 부채 비율도 당연히 커진다는 거 이런 구조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격생들의 그 합격 수기들을 아마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뒤져보다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예컨대 과목별로 이제 나는 어떻게 공부했다 이렇게 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과목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개론에 보면은 대부분 이런 수가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쉬워 보이나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개론이다. 그래서 어떤 요약 강의라든지 또는 앞글자만 톡톡 따서 외우게끔 하는 강의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 보이나 나중에는 조금이나마 심도가 깊은 문제는 아예 손을 못 댄다는 말이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나중에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가 중요하다. 그분들이 쟤들이 해보고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어떤 말 나오느냐. 쉽게 하는 강의 믿지 말라는 거지. 쉽게 하는 강의 처음에는 현혹이 되지만 그걸로는 문제를 못 푼다는 거. 그래서 조금 처음에 적응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제대로 하나의 뜻을 밝혀주고 약간 깊이가 있게끔 강의하는 걸 고르시오라고 하는 게 지금 뭐 각종 카페에 나오는 그런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수기입니다. 나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서 이분들이 합격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게 정석이에요. 저도 항상 모든 수험생들 여러 학원 다니면서 매년마다 첫 대면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까지 계속 귀에 딱지가 얹도록 드릴 말씀은 뭐냐?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십시오. 뜻과 원인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얕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계속 반복해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런 얘기가 잘 먹히진 않아요. 왜? 옆에서 외웠는데 점수가 잘 나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어렵게 공부할 땐 점수도 안 나오는데 쉽게 외우기만 해도 점수 나오네. 이거 다 돌아간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모의고사 봐가지고 80이 나오건 100점 나오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현장에 가서 60이 넘어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깊이가 낮은 이런 학습은요, 모의고사 때는 점수가 잘 나와요. 그 희한합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은 손을 못 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어렵다라고 좌절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극복해야 돼. 이걸 넘어가야만 어떻게 문제가 어떤 방향,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공부가, 이 시험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합격을 못 하겠냐고. 그렇게 뭐 잘한다, 뭐 쉽게 한다. 와! 그러면 합격률이 지금보다 배 이상 더 높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학습을 하고 합격했다는 사람 나 거의 못 봤어요. 물론 그 중에는 뛰어나서 본이 독학, 이제 혼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합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울산 얘기나 인천 다른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배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 선배님들 저기 우리 그러니까 24회 공부하셨던 분들 몇 명 없었어요. 제가 몇 명, 그 중에서 90% 이상 합격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 초짜였다니까. 재수가 없어요. 다 초짜, 거의 초짜예요. 그러니까 초짜분이니까, 그리고 아예 부동산이 뭔지도 몰랐던 이런 분들이 다 와서 듣고 계셨어요. 근데 초짜다 보니까 여기저기 기웃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누가 잘한다 뭐한다 이런 정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학원만을 믿고 이 선생님들만을 믿고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90%라는 합격률이 나오는 거예요. 울산도 마찬가지, 인천도 그 서부 여성회관이라고 이런 학원이 아니고 공공기관이에요. 왜 그 뭐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싸게 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 맨 마지막까지 들었던 그 접수 인원이 주야 합해가지고 30명인가 망각이 됐어요. 22명 합격했어. 근데 거기도 똑같아. 거기도 재수생도 있고 초보도 있는데 여기저기 기웃된 사람들은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아닌가 봐 이렇게 이랬던 분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게 8명이에요. 재수생들. 나머지 초보 다 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학원뿐만 아니고 어느 학원 가능하네. 어떤 선생님 가능해. 한 번 선택했으면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어디 가도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니까. 이거 된다니까. 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바람에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건 난 항상 안타깝거든요. 내가 있으면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있어라. 왜 여기저기 하느냐. 절대 안 됩니다. 한 곳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그러면 된다니까요. 울산 200명 주야, 그 남북고 뭐 220명, 220명 중에서 지금 이번 합격자 모임 정확한 숫자 파악하니까 180명 합격한 거 아니에요. 220명 중. 엄청난 합격률이거든요. 그 왜냐? 근데 전국 어디 가니 지역 관계없어요. 합격률이 높은 곳은 그 선생님만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을 때 합격률이 높습니다. 근데 누가 뭐 개론 누가 잘한다 폴딱 까고 공법 누가 잘한다 폴딱 까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훨씬 머리가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는 우리 학원에 다니십시오. 제가 최고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합격하시려면 어디를 다녀도 누구한테 배워도 그 사람만을 믿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와 부채가 있었어요.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요. 별거 다 있어요. 무슨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시험에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본 수업 때 한두 번, 맛배기로 한 번 공식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게 뭐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감당률. 그리고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공식 따지기 전에 일상 용어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요것부터. 율자 없다고 보고요.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빚 못 갚는 거죠. 근데 율은 확률인 거예요. 확률은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확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률, 그 말은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죠. 오케이? 그럼 상식적으로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지요. 오케이? 그런데 위에 부채와 감당을 끊어보자고. 부채가 뭐예요? 빚! 오케이. 그러면 감당은 말 그대로 빚을 감당하는 거예요. 율은 그러니까 빚을 감당할 가능성, 그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빚을 감당할 능력이 능력. 그럼 부채 감당률을 빚을 감당할 능력이라고 말한다면 그 능력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죠. 빚을 감당할 능력이니까. 그렇죠? 빚을 감당할 능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갚을 능력, 상환 능력이 높다는 뜻이니까. 이해가시겠죠? 그럼 봐봐요. 벌써 문장 갖고 해석하니까요. 부채 감당률, 즉 빚을 감당할 능력은 큰 게 좋고 채무 불이행률, 즉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작은 게 좋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벌써. 그럼 어때요? 얘는 큰 게 좋은데 얘는 작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 나와요? 부채 감당률과 채무 불이행률은 역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조심할 건 역수는 아니에요. 분수식에서 공식이 반대는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부채 감당률 공식은요. 순두부예요. 순두부. 이 부가 뭘까요? 부채 서비스예요. 수는 순영업소득. 근데 어디서 좀 봤던 그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아까 왜 총자본 수익률 뭐 구할 때도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또한 순영업소득이나 부채 서비스액은요. 아까 영업수지 계산 공식할 때 가공기후 영순부 세전세 세후 거기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면 세전현금 수지 나온다.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제가 왜 아까 영업수지 계산 공식 그토록 잘 나오며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렸냐. 영업수지 계산 공식 자체 속에서 비율 분석법의 공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공식인데 그게. 근데 봐봐요. 아까 복습합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남한테 돈 빌려왔죠? 그럼 그 빚을 갚을 때 원금 이자를 합해서 갚는 금액, 즉 원리금 상환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은 영업을 통해 얻는 순수익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격 따지면 아래쪽은 빚 갚는 돈, 위쪽은 순수익. 오케이? 그럼 어때요? 빚을 갚는 돈보다 순수익이 많아야 빚을 감당할 능력이 클 거 아니냐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때요? 자, 빚은 분모예요. 순수익은 분자예요. 그럼 분모보다 분자 값이 크면 몫이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크다, 작다? 크다. 아니, 분모보다 분자가 크면 당연히 1보다 크죠. 분모, 분자가 뭔지 몰라요? 예컨대 빚 갚을 돈 1억인데 수익이 2억이래. 그럼 값이 2가 나오잖아요. 그럼 분모보다 분자가 크면 몫은 당연히 1보다 크게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수익이 2억인데 갚을 빚이 1억이야. 그럼 1억 빚을 갚아도 1억 남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빚을 감당할 능력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우월한 투자 대안이다. 그따구 말 쓰는 거예요. 왜?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건 빚을 갚는 돈보다 수익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빚을 감당할 능력, 빚을 갚을 능력이 크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하기 전에 그 말 뜻이 뭔가를 좀 파악해 보신다면 굳이 공식은 모른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의미가 유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개론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공실 빼고 기타 수입 합하면 유효총소득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 어렴풋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유효총소득 중에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게 경비 아니야, 비용 아니야. 그럼 영업 경비에다가 또 빚 갚는 돈이 부채 서비스액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이 구조를 잘 보시라고. 유효총소득은 가능 임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기타 수입 더해주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총소득이 유효총소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영업경비는 비용이니까 내 주머니에서 전기, 전화, 수도요금 나가는 비용 나가죠.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빚 갚는 돈이죠. 그럼 경비나 빚 갚는 돈은 유효총소득에서 나가는 지출 경비죠. 지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때요? 만약에 자, 유효고 나발이 필요 없다. 그러면 소득이야. 총소득 중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지출이 많을수록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은 그 값이 작을수록 빚을 갚지 못할 위험, 가능성이 낮지 않냐. 그래서 유리하지 않냐. 이런 말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Understand? 예, 그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 이런데 이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채무불이행률이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라고 쓰는 거예요. 분모가 유효총소득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인 소득에서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용과 빚 갚는 돈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률. 그러니까 예쁘게 포장하면 채무불이행률이란 유효총소득에서 비용으로 나가는 영업경비와 빚 갚는 돈으로 나가는 부채 서비스액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우리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률. 오케이? 그리고 부채 감당률을 표현할 때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구하는 값이다. 또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어느 정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구하는 값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가지고 포장을 해서 지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포장이 아무리 번지르르 한다 할지라도 예컨대 부채 감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응? 그 문장 속에는 최소한 부채 서비스액이나 순영업소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채 감당률 얘기를 하려면 문장 속에 이런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예컨대 유효총소득이라든지 무슨 영업경비라든지 세전현금 수지라든지 이런 말이 들어간다면 그 부채 감당률을 얘기하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오케이? 근데 그런 식으로 문장 만든다고 그럼 공식을 모르면 그 문장에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겠냐고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식의 암기는 필수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6월, 7월까지도 이거 못 외워요. 못 외우다가 이제 9월달 이제 7, 8월 들어가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고 이제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 풀 쯤 되면 그때 가서 암기가 돼요.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왜? 아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암기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남들은 다 외운 나만 나 5월인데 아직도 못 외웠어. 이러지 말라고요. 왜 그래? 아니 9달 전까지만 암기가 되면 되지. 뭘 5월 난 남들은 다 암기하는데 나는 암기했던 근무 나중에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만 생각하십시오. 내 스스로 나는 시험 직전 그 당일까지만 내가 암기할 수 있으면 나는 합격해. 이 자신감을 갖고 계시면 돼요. 왜 남하고 비교를 합니까? 물론 그건 있어요. 요번 그 합격생들도 이런 애들 있더라고 진짜로. 애가 이제 23쯤 됐어요. 여학생인데
지금 현재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그래서 무역학과래. 그 무역학과면 경제 경영은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개론이 쉬운 거야, 걔는. 그 한 달 만에 계산 문제를 다 풀어버리는 거야, 얘가. 근데 왜? 그 문제를 자기는 학교에서 배운 문제니까. 근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나는 안 되는. 당연히 안 돼. 얘는 지금 대학생이 머리 팍팍 돌아가고 지금 그 문제를 풀었던 애고 지금 당신은 어때요? 1년 동안 공부했지만 그 분야는 저 생소한 사람 아닙니까?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러면서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맞는 거예요. 세월에 장사 없어요. 저만 해도 지금 이걸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10년 전에 내가 강의했던 그 내용하고 지금 내용은 그때는 어때요? 한번 싹 보면 800페이지 다 들어와. 지금은 한번 싹 보면 한 200페이지 들어오나? 이 정도 차이가 또 난다고 지금 벌써. 매일처럼 강의하는 사람도 뇌세포의 어떤 분열, 뇌세포가 파괴된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몇십 년간을 집에서 가사만 하셨던 분들이 그걸 어떻게 못 자르는 거구나. 다만 그 간격을 계속되는 반복 복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것 뿐이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학생은요, 7월에 와서 동차벽했습니다. 7월에 들어와서 6개 과목 모두 1, 2차 동차벽을 했어요. 딱 3개월 공부하고. 근데 걔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 20대 팍팍 돌아가는 털털한 머리에 과도 그 관련 과 전공했고 사실 6개 과목 중에 개론이 어렵지 나머지 법 과목은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해도 일단 점수 나오거든. 내가 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그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법을 다 공부했니? 그냥 외웠어요. 외우라는 데만 외웠다 이거야. 외운다는 데만 외웠는데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법 과목은 한 대로만 나와요. 출제자가 법을 바꿀 수가 없는 한 배운 대로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외웠기 때문에 외운 대로만 답을 찍었다 이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내용을 몰라 얘도. 아시겠어요? 이 합격한 애도 그게 왜 그러니 몰라요. 근데 어떻게 찍었니? 외운 대로 찍으니까 답을 맞더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얘가 어려운 게 개론인데 그 전공과를 했으니까 개론도 쉬운 거라.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동차벽이 됐죠. 근데 천우신조도 있어요. 운도 따랐어요. 공법이 2차 과목에 2문제가 걸렸어. 그래서 원래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문제 모두가 틀렸던 그 문제 2문제 모두가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 문제였어. 그래서 원래는 2문제로 떨어져야 되는 사람이 그게 구제가 됨으로써 합격이 된 상황.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운빨 붙었죠. 애 팔팔한 나이죠. 과 전공 비슷하죠. 그 3박자가 맞고 거기다 걔는 그 팔팔한 머리를 가지고 하루에 애가 젊으니까 2-3시간 자면서 3개월을 빡세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지. 그거를 우리하고 그 비교를 해가지고 쟤는 돼 나는 안 된다. 그럴 필요가 없죠.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비율분사법까지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3쪽 아래에 보시면 가로 3번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나오죠. 그래서 그거 벌써 제목을 보면 순현가법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순현재 가치법. 그다음 넘겨보시면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위법 나와 있습니까? 이거 간략히 의미 정도는 이미 앞서서 언급을 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내용은 이미 앞서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제목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죠. 근데 의의가 있죠. 근데 의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장래 기대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이 값을 상호 비교하여 투자 대안을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무슨 말이다. 금방 와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분해 보라고.
여기서 수는 수입 또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는요, 지출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할인은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뜻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때의 수입과 지출은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칠판을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니까 수입이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지출이니까 나가는 거니까 유출의 현재 가치를 상호 비교하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말 됩니까? 이게 할인 현금 수지의 의미라고. 수는 뭐다? 수입, 지는 뭐다? 지출. 근데 이때 맨 앞에 할인이란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현재 가치로 만든다의 의미가 되므로 그때의 수입과 그때의 지출 모두가 현재 수입, 현재 지출이 아니라 장래 예상되는 수입이고 장래 예상되는 지출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란 말 쓰고 싶지 않으면 장래 예상되는 수익과 예상되는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근데 이때 현재 가치를 만든다는 말을 할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래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해도 괜찮잖아요. 투자 타당성을 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의를 외워? 이 긴 문장을 외우시네? 근데 외운 게 오래 가기나 해요? 바로 잊어버리고 그래요? 근데요, 저는 그렇게 외우는 분들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앞에 제목이 붙잖아 벌써. 할인이라는 단어가 붙었네? 그럼 현재 가치는 만든다 뜻이구나. 현금 수지네? 수는 들어오는 수입, 지는 나가는 지출. 그러면 장래 예상되는 수입, 예상되는 지출 모두를 뭐로?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상호 비교하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방법. 이게 제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왜 제목 따로 외우고 말뜻 따로 외워놓고 말이죠. 외운 것도 오래 가지도 않으면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투자가 어려워요. 진짜 용어들 정말 씹어먹고 싶어요. 무슨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이상한 말이 있는 게 아니고 학습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시겠습니까? 남 탓하기 전에 내가 제대로 된 학습 방법을 루트를 걷고 있는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케이? 앞으로는 이거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아마. 어떻게 해석한다? 할인 현재 가치 만드는구나. 그럼 현재 가치로 만든다. 이 말은 벌써 그 수입과 지출은 현재 가치가 아니구나 이거지. 현재 가치라면 따로 현재 가치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인데 그 미래 가치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바꾸어서 즉 현재의 돈 가치로 만들어서 이게 들어오는 떡고물이 많은가 적은가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방법이 바로 뭐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의미를. 제목을 여러분 제가 항상 뭐 강조해요? 제목 강조하잖아. 제목 속에 그 말의 뜻이 압축돼 있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왜 제목은 나몰라라 무시하면서 내용만 그렇게 외우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니 이게 중간이 텀이 되기 때문에 기초가 부실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 놓고 여러분 45쪽을 보면 제목이 제6편 부동산 금융론이죠. 예, 부동산 금융론. 미리 말씀드립니다. 금융이란 말의 뜻, 기본 개념만 살짝 말씀드리고 오늘 또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신다는 건 이제 댁에 가신다는 거죠. 뭐. 자, 이제 부동산 금융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이라는 말과 금융이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금융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남한테 돈 좀 빌려와봐, 돈 좀 융통해와봐 그러잖아요. 그럼 이때 융은 융통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는 것을 조금 예쁘게 바꾸면 투자론에서는 자본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또 금융론에서는 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필요한 자금, 즉 돈이죠.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우리 뭐라고 말한다? 금융이다 그러는 거죠. 이 금융을 그래서 우리가 일상 쓰는 말로 바꾸면 돈을 융통해 온다. 남한테 돈을 빌려온다. 이 행위 자체를 뭐라 그런다? 금융이다. 그런데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부동산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렇다면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이때 개발이란 말은 뭐 건축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이런 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 행위를 뭐라 그런다? 부동산 금융이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예쁘게 어려운 말 쓸 필요 뭐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동산 금융은요, 여러분. 자, 주목. 우리 예전에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한다 했어요. 토지와 건물인데 건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도가 주거용. 그래서 주택.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에도 토지정책, 주택정책 구분했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주택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럼 부동산 금융도 종류로 따지면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출판 교과서에도 토지금융이 어떠하다는 말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분류로는 토지금융, 주택금융이 나뉘어지지만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부동산 금융의 중심이며 핵심은 토지금융이다, 주택금융이다. 주택금융인 거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비록 구분할 때는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구분은 하지만 부동산 금융의 핵심은 뭐다? 주택이다. 부동산 금융의 중추는 뭐다? 주택금융이다. 이거 기출문제예요. 옛날 문제이지만 어떻게 하면 잘 들어봐요. 부동산 금융은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토지금융이 부동산 금융의 핵심이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틀렸잖요. 주택이 핵심 아니요. 그럼 문장은 그럴듯했지만 주택이냐 토지냐 이것만 구분이 됐다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그런 문제 지금도 꽤 나온다고. 아무리 난이도가 높은 그 회차를 할지라도 보면 답 나오는 문제가 최소 4문제에서 최대 6문제까지 줘요. 그냥. 왜? 상중하를 맞춰야 되니까.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 학급의 문제조차도 못 맞추게 되면 무슨 방법으로 합격을 하겠습니까? 아시겠죠? 근데 그 학급의 문제는요, 말뜻만 알아도 푸는 거예요. 말뜻만 알아도. 그래서 결국 이런 말 가능하겠습니까? 부동산 금융의 의의나 주택 금융의 의의는 거기서 거기겠죠. 대동소이하다. 즉,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부동산 금융의 핵심이 주택 금융이니까 부동산 금융의 의의나 주택 금융의 의의나 거의 동일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이때 주택 금융은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는데요. 즉, 자금 융자의 대상이 누구냐. 예컨대 내가 지금 집이 없어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무주택 서민이 부동산 금융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주택 건설 또는 개발업자들이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금융은요, 일반적인 대출보다는 대출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 그리고 부동산자가 붙으면 일반적인 대출보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대출 기간은 장기고 대출 금리는 저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장기 저리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면 주택 구입 능력과 주택의 건설 공급 능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 주택의 구입 능력, 공급 능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이걸 우리가 향상이다. 이렇게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금융. 이걸 우리는 주택금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시 한번 예쁘게 문장을 포장해 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자, 주택금융이란 무주택 서민과 주택건설 또는 개발업자에게 장기 저리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대출하여 주택의 구입 능력 및 공급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금융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일단 저것이 주택금융의 의의가 되겠고요. 저 의의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맛보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무주택 서민과 주택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는가 그 대상이 다르잖아요. 근데 무주택 서민할 때 이때 무주택 서민은 주택이란 재화 즉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필요로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를 우리는 소비금융이라고 말합니다. 주택 소비금융. 오케이? 그런데 건설업자나 개발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 대출해 주는 경우는 주택 개발금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우리가 문장이나 교과서를 보실 때 개발금융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최소한 건설업자들에게 개발업자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지 절대 주택 소비자 무슨 뭐 무주택 서민 이런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또한 여러분 장기 저리 대출 기간이 5년보다는 10년이 장기죠. 대출 기간이 길수록 상환 부담 빚을 갚는 부담은 커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또 금리가 낮을수록 역시 이자에 대한 부담 역시 줄어들지요. 그럼 장기일수록 또 저리일수록 돈을 빌려서 빚을 갚아야 되는 차입자라고 하거든요. 차입자. 돈 빌린 사람. 차입자의 입장에서는 위험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은행 입장에서는 기간이 길수록 잘못하면 돈 떼먹힙니다. 그럼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얘들이 왜 돈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 받아먹으려고 돈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가 낮아. 그럼 수익도 낮다고. 그럼 생각해봐요. 돈을 빌리는 차입자 입장에선 원리금 상환 부담, 빚을 갚는 부담이 줄어드니까 유리한 조건이지만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입장에선 기간이 길수록 위험은 높아지고 금리가 낮을수록 수익은 줄어들잖아요. 그럼 불리한 조건이죠. 그럼 여러분이 저런 조건이라면 여러분이 은행 입장이라면 저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래요? 안 빌려줄래요? 안 빌려주겠지. 설득 빌려주고 싶지 않겠죠. 근데 빌려줘. 왜? 이것은 일반 금융이 아니라 무슨 금융? 특수금융. 여기서 특수라는 말의 뜻은 복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대출의 목적은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자 수익을 높이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없는 사람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욱 확대 보장해 주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러한 불리한 조건으로도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만약에 부동산 관련 대출의 기간이 단기가 짧아지고 금리가 높다는 것은 부동산 금융의 목적과 의의를 망각한 무분별한 처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은행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은행은 소멸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봐봐요. 누구에게 빌려주느냐? 따라서 소비금융, 개발금융. 왜 장기저리를 빌려준다? 이런 일반 금융이 아니고 특수금융, 즉 복지의 목적이 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의미나 성격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오늘도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한 것은 오늘로 끝내자. 복습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